자, 이 노무비는 인건비들을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는 지금 임금만 있지만 우리 생산부 직원도 상여금도 줄 수 있고 퇴직금 설정도 하겠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노무비라고 표현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임금은 우리가 컴퓨터에 그냥 이 앞에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하고 똑같아요. 임금이라고 치시면 다른 계정 과목이 없거나 아니면 그 싱크로율이 100%이면 두자인 경우에 딱 그게 나와요. 그 하나밖에 없으면. 그리고 금액이 2억 4,800만 원이다라고 치고, 다음 우리 경비들이 있죠. 자, 이 경비들은 자, 이 금액들을 쓸 거예요. 자, 이거 쓰는 방법은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계정 과목들 쓰는 방법하고 일치하니까 우리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 쭉 한 번에 입력하시고, 단기총 제조 비용 이 금액이 지금 우리 컴퓨터에 여기에 적혀 있는 단기총 제조 비용 지금 입력한 후에 그 금액하고 일치한지를 두 개를 비교해 보시고 일치하면 정확하게 입력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방금 거기까지 우리 복리후생비부터 소모품비까지를 입력을 할게요. 자, 단기총 제조 비용 일치하나요? 자, 그럼 이제 아래쪽을 또 쓸 건데, 자, 우리 교재를 보면 이 아래쪽이 진한 글씨로 적혀 있죠. 이 진한 글씨는 우리 프로그램의 우측 이 부분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기초제공품 재고액이 3,200만 원이니까 여기에 3,200만 원이다라고 써주고, 또 타계정에서 대체나 이런 건 없고, 기말제공품 재고액은 우리가 안 썼는데 얘가 들어왔죠. 이 기말제공품 재고액도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제공품이라고 480만 원을 써줬기 때문에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게 된 거고 480만 원. 그래서 여기에도 이렇게 좀 적어 주세요. 여기 480만 원 옆에다가 재무상태표에서 얘도 수정 반영한다 라고 써주세요. 그럼 지금 입력한 것들을 이제 다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여러분들 교재에 적혀 있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하고 비교를 해 보셨을 때 얘가 일치하시면 입력을 잘한 거예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제품이라는 표현이 있고 상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품은 완제품을 팔려고 사온 거고 제품은 우리가 팔려고 만든 걸 제품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표현은 완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이 글자가 표현되는 건 마지막 완성했을 때만 제품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그럼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이 제품을 제조하는 데에 돈이 이만큼 들어갔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조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작성을 했고, 이제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그럼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고, 자, 이 손익계산서도 보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 손익계산서가 일정 기간 경영성과 수익 비용이었죠. 자, 그럼 좌측에 매출액부터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관비, 그리고 칸이 모질해서 어느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외 수익 더하고 비용 빼고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도 이대로 쓸 건데, 자, 우리 책에 제품 매출액 적혀 있는데, 자, 액자는 오타고 제품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은 제품 매출이고, 자, 그럼 자, 지금 우리 진한색으로 적혀 있는 글씨가 손익계산서의 우측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고, 여기에 쓰는 내용 또한 입력을 하면 번호를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합계를 오른쪽에 내어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 매출액 쓰기 위해서 제품 매출이다라고 제품이라고 치면 제품 매출 보이시죠? 자, 이 계정 과목 12요. 1200 플러스 플러스. 다음 이제 매출 원가가 있는데, 자, 이 매출 원가는 제조업만 하는 경우에는 제품 매출 원가가 매출 원가가 될 거고,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면 상품도 사서 파는 거예요. 그럼 제품 매출 원가하고 상품 매출 원가가 합쳐져서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얘는 그냥 제품 그 매출만 하는 제조업으로 되면 이 제품 매출 원가가 곧 매출 원가가 될 건데, 자, 우리가 공장에서 다 만들어진 걸 제품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럼 기초 제품이 있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있는데,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이 글자 본 적 있나요? 처음 봤나요? 너무 오래됐나? 여기서 봤잖아요. 그죠? 우리 앞에 원가 명세서에서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작성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작성된 이 값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올해 만들어서 매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다 맞게 작성했는데 다르게 나올 이유가 있나요? 안 맞게 작성이 된 거죠. 안 맞게 된 부분을 찾으셔야 되겠죠, 서른 씨. 그죠? 지금 여기에 어느 금액이 틀린지를 먼저 찾으시고, 그래서 그 금액에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하셔야지 되겠죠. 컴퓨터가 더하기 빼기는 잘 안 틀려요. 자, 그럼 안 맞아도 뭐 지금 진행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이따가 찾아보시고 지금 나가는 짐도 같이 가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실무 버전에서 단기 거는 자동으로 작성하면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이걸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여기 교재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다가 이렇게 써두시는 거예요. 일단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우리 제조 원가 명세서와 일치해야 돼요. 우리가 물건 만드는데 돈이 금액이 어딘가가 틀렸으면 우리가 그걸 수정했을 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이 되게 되겠죠. 그럼 제조 원가 명세서가 수정이 되면 여기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도 수정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100만 원 들었다고 하면 여기 100만 원 들어올 건데 공장에서 물건 만든 금액을 다시 계산해 보니까 190만 원 들어갔대. 그럼 여기는 190만 원이다라고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물건 만든 금액하고 일치해야 되는 거고, 또 이 아래에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죠. 이 기말 제품 재고액도 우리는 일단 적어 놓고 볼게요. 자, 얘도 여러분들이 커서를 맞추셔서 재무 상태표에서 수정 반영을 할 거예요. 일단 적어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매출 원가를 쓰려면 자, 손익계산서에서 자, F2번 하셔서 제품 매출 원가라고 455번 제품 매출 원가가 있어요. 그럼 제품 매출 원가를 선택하시면 팝업창이 뜰 거예요. 자, 팝업창이 뜨죠. 여기에 기초 제품 재고액 1,450만 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8억 6,525만 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수정이 안 되도록 되어 있죠. 지금 이 값이 지금 우리 앞에 재무상태표에서 제품이다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미리 그냥 적어 놓고 봅시다라고 했던 게 지금 이 세 개는 재고 자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재고 원재료 재고 얼마 있는지 제품 재고가 얼마 있는지 이런 표현 이 낯선 표현은 아닌 것 같죠. 그럼 이 재고가 재무상태표에서 얼마치 있다라고 12월 31일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다른 장부나 재무제표에 이것들이 연결이 되어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자, 제품 매출 원가가 자, 이 금액으로 일치하게 들어오게 됐네요.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을 뭐 1번에서 2번을 뺀 거니까 자동으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자, 급여부터 교육 훈련비까지 여기까지는 또 우리가 입력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급여부터 교육 훈련비까지 쭉 입력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급여부터 교육 훈련비까지 손익계산서 여기 아래쪽에 맞춰서 입력을 합시다.
그리고 윤설현 씨는 우리 원가 명세서 한번 맞춰 보세요. 어느 금액이 틀린지 한번 보시고. 이제 지금 우리가 입력한 거는 이제 영업이익까지. 그럼 우리 교재에 우측 위에 보시면 영업이익이 1억 3,431만 4천 원이 있을 건데, 자, 이 금액을 확인하셔서 일치하시면 이제 틀린 거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하신 거고, 자, 영업외 수익이 이자 수익으로 1,036만 원이 있고, 영업외 비용이 이제 이자 비용으로 2,152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럼 얘를 먼저 두 개를 쓸게요. 자, 이자 수익 1,036만 원, 이자 비용 2,152만 원. 그럼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까지가 지금 1억 2,315만 4천 원으로 일치하죠. 그럼 이제 법인세는 우리 장부 그 재무제표상에서는 우리 찌란 글씨로 적혀 있지만, 우리 회계상에서는 사실 이건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선 세금 내면 들어오는 게 없죠. 그냥 내고 끝이에요. 그래서 얘는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세금 낼 때 장부에 써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세 등이, 자, 법인세 등도 쓰지만 법인세 비용이다라고 쓰시고, 법인세 비용 금액 1,084만 원이라고 쓰시면 당기 순이익이 1억 1,231만 4천 원이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됐는데, 자, 이 손익계산서는 이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올해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이번 회계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입력했던 정기분 원가명세서를 한번 열어보시고, 정기분 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둘을 조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정기분 원가명세서는 물건 만들 때 쓰는 건데, 이때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그 회사가 해주는 걸 우리 복리후생이라는 표현 쓰죠. 직원들 경조사비를 챙겨주든 아니면 회식비를 챙겨주든 뭐 이런 것들을 복리후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공장 직원한테 있었던 거는 515번, 아이고 죄송해요, 511번 복리후생비를 쓰고, 근데 공장 직원이 아니고 사무직 직원이나 영업사원이나 이런 분들, 물건 만드는 거 관련 없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그런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되면 811번 복리후생비로 해서 앞에 번호대만 500번, 800번으로 구분이 돼요. 세금도 보면 세금과 공과 517번, 우리 여기에는 손익계산서는 817번, 뭐 감가상각도 그렇고 차량 유지비도 그렇고 번호나 글자 똑같은데
앞에 번호대만 서로 500번, 800번대로 구분이 되고 있죠. 이렇게 둘을 구분하고 있는 게, 자, 우리는 제조업은 철저하게 이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고, 우리는 번호 규칙을 잡을 때에 물건 만들 때 들어가는 것 500번대를 쓰고, 우리 회사가 판매비나 혹은 관리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800번대를 써서 컴퓨터가 인식되도록 처리하겠다고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의 좌우와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제가 500번, 800번 구분을 계속 할 거예요. 어느 순간 이 500번, 800번 구분하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거 테스트 할 때에 여러분한테 채점 기준이 된다고 첫 시작과 뒤에 적혀 있어요. 제조경비는 500번, 판관비는 800번으로 구분하여 선택해서 기록한다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500번, 800번 구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500번은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는 제조경비고, 우리 800번은 회사 관리하거나 판매할 때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 경비대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재무제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전기분 원가 명세서는 물건 만드는 공장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손익계산서는 물건 판매하고 관리하는 우리 사무실이나 직매장의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린 게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는데, 자, 우리가 돈 벌었으면, 자, 법인이 돈 벌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법인의 주인한테 이 돈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교재 429페이지로 갑시다. 428페이지. 자, 그럼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인데, 자, 지금은 전기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2020년. 그럼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단기분이에요. 2021년.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단기순이익하고, 과거에 돈 벌었는데 배당 안 하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익잉여금하고, 그리고 올해 번 거 둘이를 합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 12월 31일 것까지 돈 번 걸로 그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를 하겠죠. 그래서 처분 예정일이 주주총회 하는 날이에요. 지금 얘는 3월 31일이라고 적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2월 경쯤에 해요. 2월 말이나 3월 초에. 왜냐하면 법인세 신고할 때 이걸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가 3월 31일 날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주주총회를 그 이전에 하는데, 그럼 2021년 3월 31일이 전년도 1년 동안 사업해봐야 돈 얼마 번지 알고 주주총회를 하겠죠. 그래서 이 아래쪽은 이제 뭐 과거에 적립했던 거 다시 도로 그냥 적립하는 거 없애버리고 다시 우리가 가지고 쓰자라고 하는 거고, 이 처분액이 우리 주주들한테 어떻게 배당하겠다 아니면 돈 모아주겠다라고 주주총회 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건 2020년도 21년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손댈 거는 이 부분만 손을 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를 전기 거라서, 자, 우리 컴퓨터에는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적혀 있어요. 자, 전기분 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클릭을 하시고, 자, 처분 예정일 날 우리가 처분 확정을 했으면, 자, 2021년 3월 31일이라고 날짜를 쓰고,
그리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7,630만 8천원이고 그리고 이 당기순이익, 자 당기순이익 우리 어디서 봤죠? 당기순이익, 이 당기순이익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봤죠? 이 금액이 우리 이제 올해 번 거니까 전기에 배당하고 남아있는 이익잉여금에 올해 번 돈을 합치면 이제 올해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얘는 손익계산서와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은 손익계산서 금액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제 단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금액이 있는데 지금 우리 컴퓨터 상에서는 이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금액이 지금 우리 회사의 돈이잖아요. 순수한 내 돈을 이야기하는 분류가 자본이죠. 그럼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를 다시 419페이지로 가보시면 우리가 컴퓨터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썼던 이 금액 있죠. 2월 이익잉여금이라 썼던 이 금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나와 있는 게 우리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우리가 입력했던 건데 이 금액하고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하고의 금액이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다가 얘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일치해야 돼요. 419페이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적혀 있는 거 재무상태표에 순수한 내 돈이 자본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재무제표하고 장부하고 우리가 입력하면서 구경을 했는데 자, 지금 뒤에 이제 실기 한 가지는 더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한 건 지금 지금 재무제표들하고 장부하고 연결되는 순환 원리를 물어보는 문제로 4점짜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얘네들 어떻게 다 인지해라고 생각 드실 건데 나중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스스로 알고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연결되는 걸 정리해 드리면 편하기 때문에 그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같이 한 작업은 제가 물밑 작업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 있죠. 우리 자산 쓰면서 이렇게 뭐 현금이란 글자 썼더라, 당좌예금이란 글자 썼더라, 얘들 뭐 차감이라고 하면서 얘 둘이가 같이 짝지가 있더라, 뭐 이런 것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원가 명세서는 얘네도 500번대라는 걸 쓰더라. 또 손익계산서는 800번대를 쓰더라.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우리 뭐 주주총회하는 거더라. 뭐 이 정도까지만 뭐 인지를 하시면 돼요. 뭐 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연습해 보신다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뭐 하지는 않겠지만 굳이 시간 내서 억지로 힘든데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 사용 방법은 전표 입력하는 방법은 이것보다 훨씬 쉬워요.
숫자 3번, 4번만 누르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 계정 과목 칠 때 F2번 눌러서 하거나 글자 도저 치는 거 안 어려웠죠? 금액 보고 치는 거 안 어려웠죠? 그게 전부 다예요. 쓰는 방법을. 그럼 우리가 다음 주부터 저하고 본격적으로 할 거는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할 거냐? 우리 101번부터 999번까지 있는 이 코드 번호들 중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선택해야 되며 금액을 얼마 쓸 거냐가 저와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왼쪽 오른쪽 어디 쓸 거냐까지 공부하는 게 다음 주 저와 같이 공부할 내용이니까 오늘은 같이 컴퓨터 하면서 아 이런 애들이 있었구나, 자산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이젠 계정 과목 이야기했을 때는 봤던 걔네들인가 봐 라고 느낌은 좀 오시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느끼시면 돼요. 현금 보통 예금 썼던 그런 글자들이 계정 과목이구나, 그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거래처별 초기월이라고, 자 431페이지로 가셔서 자 431페이지로 가셔서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볼 건데,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그 장부의 재무상태표에 입력할 때 외상 매출금의 금액이 전체가 2,580만 원이다 이렇게 적어뒀어요. 근데 전체 총액을 적어뒀지 어디 거래처에 얼마 받아야 된다 이런 정보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2,580만 원 중에 지금 현대전자에 1,200, LG전자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을 게 있다라고 이제 장부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작업은 자, 아래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고 있죠. 메뉴 중에 거래처별 초기 2월, 자, 이 메뉴로 들어가시고 자, 이 버튼 누르지 마세요. 자, 플러기 눌러도 되는데 이걸 누르면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가 입력했던 계정 과목들이 전부 다 불러와져요. 근데 굳이 뭐 전부 다 불러와 가지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적혀 있는 9개 계정 과목만 하나씩 찾아 가지고 쓰는 게 우리가 더 편하겠죠. 그럼 첫 번째 당좌 예금이 있죠. 자,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F2번 하셔서 당좌 예금. 그럼 재무상태표에 2,5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떴죠. 그럼 재무상태표에 2,500이니까 자 오른쪽에 어디 거래처 주면은 예금이니까 은행이겠죠. 자 F2번 누르셔서 국민은행이다. 금액은 2,50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다음은 보통 예금이라고 쓰고 우리 은행한테 1,800만 원이다. 자, 다음 아래에 외상 매출금, 현대전자 1,200, LG전자 1,000만 원, 대우전자 380만 원. 자, 받을 어음은 아남전자 금액이 3천만 원이고 지금 입력할 때 합계 금액이 여기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일치해서 차익이 0이 나와야지 입력이 정확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외상 매입금은 태창산업, 광주정밀, 전남테크,
미지급금은 농협카드, 선수금 현대전자, 단기차입금 우리은행, 장기차입금 국민은행이다. 왜 안 돼? 자, 이 거래처별 초기월 문제도 우리 시험 때 등장을 해요. 시험 때 등장을 하는데 뭐 나오면 대체적으로 다 잘 하세요. 하는데 그 지금은 여러분들이 못 느끼실 텐데 나중에는 F2번을 잘 안 눌러요. 습관적으로. 거래처도 한글로 두 자만 치면 계정 과목처럼 막 나오다 보니까 그냥 여기도 현대다, 뭐 LG다, 대우다 이렇게만 치는데 여기는 꼭 F2번 눌러야지만 거래처가 나오는 방식이라서 그것 때문에 순간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시험 감독관 갔을 때 뭐 실제적으로 거래처가 안 쓰신다고 손 드신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F2번 키를 눌러줬더니 그럼 바로 느껴야 될 텐데 저를 미친놈으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진짜 그 사람이 못 느꼈는지 다시 손 들더라고. 짜증 잔뜩 나서 컴퓨터 고장 났다는 분위기로.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라고 그냥 말해주고 말았었는데 그래서 그냥 F2번 눌러야 된다. 이 정도는 나중에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우리 컴퓨터에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기초 정보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이제 저 같이 할 실기 내용은 끝났어요. 근데 우리 실기하니까 시간 엄청 잘 가죠. 그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느낌이 사뭇 다르죠. 오늘은 벌써 막 끝나가는 느낌이야. 자, 그래서 자,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 저와 같이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오늘 끝냅시다. 자, 우리 교재에 29페이지로 가셔서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같이 하려고 하는 게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에 이제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럼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면 장부에 기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게 좀 더 편한데, 자, 우리 그 회계상의 거래와 우리가 일상생활의 거래는 서로 거의 일치는 해요. 물건 샀다 팔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다 거래라고도 하고 일상생활에서 회계상에서도 거래로 봐서 장부에 기록을 할 건데, 자, 그런데 일상생활이나 다른 법에서는 거래라고 표현하는 걸 회계상에서는 거래로 인식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계약서를 썼어요. 자, 물건 1억 원치 팔기로 계약서를 쓰고 뭐 예를 들어 공정까지 받았어요. 그러면 완벽한 계약이죠. 그걸 위반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우리는 조치를 할 수가 있지만, 자, 격리사무원인 나의 입장으로 생각했을 때 장부에 기록할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직원이 계약서 들고 막 오면 우리는 축하한다고 박수 쳐줄 거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죠. 그런 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억 원치 팔기로 하고 1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1억 원 팔기로 한 건 상관없고 계약금 100만 원 가지고 왔잖아. 그 100만 원만 장부에 기록할 회계상의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 창고에 그 팔려고 만들어 놓은 제품이 뭐 1000만 원치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그 제품이 떠내려간 거예요. 자,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걸 보고 거래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뭐 재해를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회계 담당자는 내 장부에 팔 수 있는 제품이 1000만 원치 있다고 적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그러면 그 1000만 원치 제품을 지우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장부에는 회계상의 거래를 장부에 쓰는 거예요. 그럼 뭐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 회사 건물이 있어요. 그럼 내 장부에 회사 건물이 적혀 있겠죠. 근데 화재로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그것도 거래로 인식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물의 정보를 장부에서 제거하는 회계 처리라는 걸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혹은 분실해도 없어진 만큼 쓸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회계상 거래라고 하니까 그럼 쉽게 생각을 하면 회계상의 거래는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할 일이 있으면 회계상의 거래고 장부에 기록할 게 없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죠.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는 그 부분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장부에 기록하기 위한 회계 처리하기 위한 기장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회계상의 거래 인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엄청 쉽게 인식을 해요. 그럼 이 장부에 우리가 기록을 할 때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뭐 거래 이중성과 복식부기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데 자, 우리는 그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과자 하나를 샀어요. 그러면 과자를 샀다는 사건도 하나가 있지만 과자 산 것만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 과자를 사면서 과자 산 대금을 주거나 아니면 외상을 한 거래도 하나가 또 상대성 있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현금 500원 주고 과자를 샀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둘 다 동시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먼저 생각할 거지만 장부에는 두 개를 다 기록할 거예요. 나한테서 500원이 나간 거, 500원 준 거, 그리고 과자 500원짜리를 내가 받은 거. 근데 내가 만약에 500원짜리 과자를 사면서 외상을 했으면 장부에는 과자 500원짜리가 나한테 온 거, 그리고 외상 500원 한 거를 장부에 기록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계라는 걸 나중에 하게 되면 계정 과목을 2개 이상 쓰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사건에 우리 거래가 2가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을 보통 예금에 넣으면 현금 여러분 수중에서 현금은 사라진 거니까 사라졌다고 쓸 거고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와서 잔액이 높아지니까 보통 예금은 잔액이 높아진다고 써줄 거예요. 그럼 모든 사건에는 상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게 우리는 복식부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뭐 과자 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회사에서 과자 살 수 있겠죠. 직원들 먹으라고. 그럼 회사가 과자를 샀지만 그걸 장부에 과자라고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계정 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당분간 절대 보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에 보면 계정 과목 표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계정 과목 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계정 과목은 이건 이거야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직원이 밥 먹어요. 밥값을 회사가 돈 내줘요. 직원 밥값 내주면 직원끼리만 밥 먹으면 복리후생인데
직원이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으면 접대비가 될 거예요. 우리가 휘발유를 샀는데 차에 넣으면은 차량 유지를 한다고 될 건데 기계장치 시운전에 넣어버리면 기계장치 쪽으로 써버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이거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반이 개정 과목을 선택을 학생들보다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의 상황을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직원들끼리 회식하고 있는 건지 출장 가서 밥 먹는 건지 거래처 직원하고 밥 먹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같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밥 먹고 있는데 선택하는 개정 과목은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거 쓴다라고 외우시면은 그 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 이 표는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이 표를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과거에 먼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 얘를 봐요. 그분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절대 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개정 과목을 못 찾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상황이 뭐야 라고 하면 대답 잘하면서 개정 과목을 엉뚱한 거 선택하는 이유가 이건 이때 이거 쓴다라고 단정 지니까 다른 상황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과목은 우리는 상황을 파악을 해서 지금 방금 과자를 샀는데 우리 직원 줄 거였으면 복리후생일 거고 직원이 출장 가가지고 자기가 드는 경비로 들어간 거면 출장비 쪽으로 쓸 거예요. 거래처 직원이 사달라 그래서 사줬으면 접대가 될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수업은